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강의에서 예고한 바 같이 오늘은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 공휴일이라서 이렇게 영상 강의로 준비를 합니다. 어, 지난주 강의에서 미처 다 끝내지 못했던 부분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번 5주차 강의 주제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합리적 배분과 보충 수행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 융합형과 대립형, 기관 대립형, 기관 융합형과 대립형,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론적 체제, 이원적 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이원적 체제의, 즉 다시 말하면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의회와 자치단체 간에, 자치단체 장 간에 어떤 대립형으로 기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어떻게 이 당초에 정한 목적인 어떤 지역의 어, 그 번영과 또 발전, 주민들의 권익의 보호를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기관 대립형에 있어서는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 못했던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수강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우리 강의실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어, 왜 들으십니까? 라고 해서, 어, 아, 견제를 하죠. 못 들어오게.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견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대립형은 자치단체 장이 자기에게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지방의회는 의회대로 본래 지방의회에 부여된 법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 중에는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경우는 자치단체장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또 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가 많은 지방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를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여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부패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이 기관 대립형 자치단체 구성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을 그런 대립형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과 의회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본래 목적인 자치단체가 설치된 본래 목적인 그런 주민의 권익과 그다음에 지역의 발전,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균형과 결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입니다. 첫 번째, 제의 요구권입니다. 요 한글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이 제자는 다시 제자고 이거 의자는 심의하다, 토의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의해 보십시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조례안에 의해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견이 있을 때 의견이 다르다. 그건 잘못됐다. 둘째로는 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월권했다. 또는 법령에 위배되었다. 또는 공익에 저해되었다. 이런 것을 의회가 의결했다고 판단된 경우. 세 번째로는 예산상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집행 불가능한 의회 의결을 했다.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게 했다든가 또 특정 누구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그런 의결을 했을 경우 이거는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그 재의 요구를 했어요. 재의 요구를 했는데 다시 의회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의결한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재의결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의결을 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 장에 되어 있음으로써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결 중에서도 권한을 월권했거나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공익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으로 되어 있는 제의 요구권이라 하겠습니다. 선결처분권 이것도 한글을 좀 뜻을 풀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결정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처분하는 권한이다. 누가 결정하기 전에 의회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첫째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그럴 때 지방의회가 아직 구성되질 않았거나 또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둘째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에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홍수가 발생했다. 대형 사고가 났거나 이런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서 이건 의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할 경우는 의회가 의결하기에 앞서서 자치단체 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두 가지가 자치단체 장이 자기한테 부여된 권한을 집행권을 가지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견제 권한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자치단체 장에 대한 견제 권한이 뭐가 있는가?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권이 있고 행정사무조사권이 있어서 요 감사냐 조사냐 요 차이가 있는데 요 구분은 행정사무감사권은 매년 1회 할 수 있는 권한이고 행정조사권은 연중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럴 때에 행사되는 권한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권은 매년 1회라고 했는데 그것도 매년 연중 자치단체 장을 와라 가라 실국장들을 와라 가라 해가지고 하면은 비효율을 초래하죠. 그래서 광역지방의회의 경우는 14일 이내, 기초의회의 경우는 9일 이내에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의 한정을 두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장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권한은 국가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사무와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 장에게 자치단체에 위임된 요것까지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권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장관의 권한인데 이것을 지방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집행하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관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거든요. 이 국가사무를 다만 집행을 특별행정기관을 만들지 않고 일반 행정기관의 자치기관의 위임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은 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니까 현지도 같이 나가봐야 되고 필요한 자료도 집행부에게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그리고 증언은 그 증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또 그거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민간 전문가를 오락에 해서 듣는 것을 참고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청취하여 행성 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치단체 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죠. 두 번째로 이 행정조사권은 연중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 화재가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에 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이 이건 의회는 합의제 기관이니까 서면 발의를 해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의 한 뭐 10명이나 5명이 서면 발의를 하면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현지 확인과 자료 제출을 하게 되고 행정사무 감사권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또는 참고인 지수를 청수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사무조사권에 의해서 자치단체 장의 집행권의 남용, 부패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리 상황을 언제든지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의결과 그 다음에 결산의 승인제도 요 네 가지가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관 구성과 견제와 균형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만 이제
지방의회 의원과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헌법은 우리나라의 재헌헌법에서 지금 9차 개정까지 이르렀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간은 있었지만 그 의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헌법기관이고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균형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지만 더 나아가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사전교육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 경우는 무솔리니가 2차 대전 때 전제 정치를 했죠. 이런 이탈리아가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정을 자유민주정을 도입을 했어요. 이때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진출해서 지방의회를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진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민주정의 실험회장의 역할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도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방의회를 한 사람들이 자치단체 장을 출마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출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계획서를 게시를 할 때에 나는 그런 걸 다 해봤으니 나한테 지방자치를 교육받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져주십시오 라고 썼던 겁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의원들을 뽑기 위한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지방 동시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임기가 다 4년들이니까 2년마다 매년 선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2년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의회 지방 동시선거가 있으니까 작년이 2022년 아닙니까? 올해가 2023년? 그러면 내년은 2년이 지났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건 2026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지방 동치선거.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이 되는 거지. 자, 이때 지방 동지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지방의원,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그다음에 시군구 의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들이죠. 시군구 의원들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시도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인 지방의회 시군구 의원들은 2 내지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4년이고 도의원의 보수는 연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군의원의 경우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보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자치단체 장은 어떻게 자기 집행권을 행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교육자치가 분리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자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맡고 있는 것을 교육자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자치의 경우는 근거법규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특별시가 있죠. 그 시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이 있죠. 그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광역시가 7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광역시장. 그 다음에 지금 행정수도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그 특별자치시에는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경기도, 충청남도 등 도와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를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서대학교가 있는가 서산시입니다. 서산시에는 시장이 있고 또 옆에 예산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을 넘어가면 예산군이죠. 그 예산군에는 군수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충청남도에는 이 자치구가 없습니다만 이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자치단체 그 넓은 권역을 시장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를 둡니다. 이 자치구에는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자치단체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이 지방의회의 의원들과 함께 지방 동시선거에 의해서 작년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지방 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2026년이 예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관 대리평 중 강시장제에 해당하고 사무에 있어서 국가의 포괄적 기능, 영미법계는 개별적 수권 이랬댔죠. 그러나 단체자치의 경우는 포괄적 수권. 그러다 보니까 사무에 있어서는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자치단체가 하게 되는 우리 한국은 단체자치를 하고 있는 것. 교육자치의 경우는 근거법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장을 시도교육감이라고 합니다. 광역 단위로 시도교육감. 근데 교육자치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에는 교육장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직선비 하는 게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이 시, 군, 구의 교육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육자치를 맡고 있는 시도 교육감은 강력한 교육자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도 교육감의 선출은 바로 지방 동시선거에서 지난해 했고 다음 선거는 2026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도 교육감은 선거를 함에 있어서 정당에 거의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 공천 없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가 어려워서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찍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또 선거를 치름해 있으면서 정당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보니까 전문 선거 수행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 넓은 지역의 선거운동을 14일 동안 하야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도교육감이니까 이게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그러고 개선할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의회적 기능은 교육자치기관의 또 다른 어떤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교육자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가 사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자치에서 떼어서 별도의 교육자치를 하고 그 이 교육자치를 교육부가 중앙에 있는 교육부가 기관후임사무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단체 장은 혼자 일을 하나요? 아니죠. 자치단체 장들은 많은 공무원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집행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자치단체 장이 그 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장도 있어야 하고 국장도 있어야 하고 과장도 있어야 하고 계장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조기관이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전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소속기관, 예를 들면 소방 기능 또는 교육훈련 기능,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기능, 또 보건진료, 시험연구, 중소기업 지도, 출장소 이런 것들은 그 산하의 별도의 소속기관으로 그래서 자치단체 장이 자기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을 돕는 기관에는 보조기관과 소속기관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하부행정기관이 있는 것. 그게 뭐냐? 읍면장, 동장.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거기에는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입니다. 일반구청장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자치단체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 효과를 발휘시키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떼려가면 읍면동장이 발행해 주거든요. 읍면동장이 직인을 찍어서 이 자치단체 의사,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뭐 기업이 되었던 어느 기관에 갖다 제출하면 법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지요. 앞으로 이런 교육사무와 오늘 강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 사무도 지금 현재 국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치안 사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사무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자치단체의 질서 유지 그다음에 국민의 주민들의 생명의 보호 이거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필요한데 일부 지금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교육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는 일반 자치단체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제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강의를 모두 마치고 금주의 강의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합리적 배분과 보충성의 원칙에 대하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권, 어, 자치권이 하늘이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령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제도 보장설과 이 고유권설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리고 고유권설에 했을 때는 그 특정 법률에 의해서 너희 권한에 이러이러한 자치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중앙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은 라는 아주 사무 배분이 협소하지만 단체자치의 경우는 국가의 기능을 법령에 의해서 자치권에 부여되기 때문에 국가의 사무들이 광범위하게 자치단체 사무로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단체자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지방자치 사무고 무엇이 국가사무 무엇이 위임사무인지
명료하지 않은 거지. 이게 명료해야 인허가 행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 부담을 누가 할 수 있느냐도 결정하는데 이게 명료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국가가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요 국가감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에 대한 침해 또는 중앙정부의 감독, 요걸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명료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도 어떻게 사무배분을 할 것인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사무를 보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 사무를 보면 국민들은 혼선이 빚어지죠. 그래서 그런 사항. 그 다음 A라는 자치단체와 B라는 자치단체가 상수도가 필요해. 하수도가 필요해. 이런 거를 각자 하자. 화장장이 필요해. 각자 하자. 이러면 돈이 과도하게 들죠. 이런 것들을 상호 협력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그, 여러분 지금 그 한서대학교 뒤에 있는 높은 산이 이름이 가야산. 이 가야산에 산불이 자꾸 나요. 그죠? 이 산불이 자꾸 나는데 정부가 그 산불을 막는다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산불 감시를 한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죠. 여기에 예산을 줘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좀 봄과 가을만 산불 감시를 하면 되니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시민사와의 협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문제들이 오늘 강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 배분의 성격과 방식입니다. 약간 한 5분만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50분이니까요.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무배분의 성격과 방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이제 2주차 강의에서 지방자치의 이론적 본질에 대해서 주민자치냐 단체자치냐에 따라서 크게 다르니 주민자치, 단체자치라는 개념만큼은 꼭 암기해 두어야 어, 그 뒤에 이어지는 강의를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 제도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사무배분이 아주 좁아요. 그 법에 의해서 이 자치권만 너희들한테 허용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단체자치의 경우는 국가의 사무를 법령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의 범위가 너무 넓지요. 그렇지만 국가가 감독하지. 잘하고 있는지요. 이쪽의 주민자치제도는 그 자치권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입법이나 사법에 의해서 터치는 하지만 관여는 하지만 그 특별법에 의해서 A라는 자치단체의 준 자치권에 대해서는 관여하면 행정적 관여를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단체자치의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 권한을 많이 배분해 준 거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행정적 권한을 관여를 하겠죠. 이렇듯 이 지방자치의 이론적 본질에 나타나고 있는 주민자치제도냐 아니면 단체자치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의 운영이 지방자치의 운영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중 하나를 사무배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사무배분은 지방자치의 역사와 관행 그리고 법체계와에 따라서 각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죠. 그걸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개별적 수권주의, 개별법에 의해서 자치권을 준 경우, 포괄적 수권주의, 법령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준 경우, 세 번째는 절충적 수권주의. 광범위하게 하는데 그걸 세세하게 법에다 명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충해서 법에는 예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자치단체 사무다 라고 예시하지만 그것만 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새롭게 생기는 사무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 판단하겠다. 이게 절충적 수권주의.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영국과 미국과 법칙에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치권의 경우는 고유건설에 입각해 있는 거죠. 대륙법계에서는 자치권에 대해서는 제도 보장설에 입각해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사무배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무배분의 개별적 수권설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범위가 좁지요. 그러나 대륙법계, 단체자치가 하는 나라에서는 사무배분이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기능을 광포괄적으로 남겨주기 때문에 포괄적 수권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무범위가 넓죠. 한국의 경우는 절충해서 자치권의 제도 보장설에 입각하고 있고 사무배분은 절충적 수권주의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괄적 수권주의에 따르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예시적으로
사무를 명시하고 있지. 이러이러이러한 사무는 자치사무다. 그러나 그것만 자치사무가 아니라 그런 여기 예시하고 있는 사무와 비슷한 성격의 사무라면 자치사무다. 나중에 새롭게 발생되는 기능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요게 예시적 수권주의다. 자, 뒤에서 이제 그 예시적 수권주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제의 개별적 수권주의는 사무가 명확하죠. 중복을 배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다 사무부가 달라요. 그 통일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수권 과정에 있어서도 왜 저쪽 자치단체는 저 권한을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수권 과정에 갈등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단체자치자의 그 포괄적 수권주의를 하고 있는 경우는 사무 배분은 포괄성을 갖고 전국 자치단체의 통일성 등이 갖는 장점은 있지만 무엇이 자치사무고 무엇이 국가사무인지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 통제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이론적 자체 사무 배분의 성격과 방식을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그런 걸 기본에 두고 한국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국의 자치사무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자치사무. 이건 고유권설에서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단체위원장, 법령에서 지방자치의 단체에 시군이 하도록 위임된 그런 것을 단체위임이라고. 요거는 법령에서 자치단체 기본적으로는 국가사무지만 이거를 중앙정부가 특별행정기관을 만들지 않고 자치단체 장에게 기관위임으로 한다라는 그 사무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 세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성격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고유권설에 말하는 고유사무, 단체 위임사무는 법령상의 단체 위임이 된 거고 기관위임은 법령상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그래서 여기에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게 다르죠. 단체 위임사까지는 관여하지만 기관 위임 사무는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가 감독에 있어서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감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관 위임 사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방적인 그런 표정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감독 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사무 비용 부담이 들어오는 것이고 단체 위임 사무는 국가가 법령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했으니까 국고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국가 사무인데 자치단체 장에 집행권을 위임한 거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이렇게 자치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행자치제의 운영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런데 한국의 경우 현재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 66%가 기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사무인지 고유 사무인지 서로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서 지방의회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행정적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자율권이 줄어들고 비용 부담도 명확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치권이 약해지는 구조로 한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어 3만 4천 불 시대가 되었는데, 이거는 사회도 많이 다원화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옛날에는 농업시대에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커서 그 일을 부여받으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들이 무슨 일을 전혀 달라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직업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그만큼 전문화되는 이런 사회를, 이런 사회로 지금 한국 사회가 바뀌었는데, 지방자치 제도는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는 중앙정부가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 다 지방 중앙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자치권을,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의 일은 자치단체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중앙 권한의 이양을 촉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 근거법규는 뭐냐?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국가는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하며, 아까 여기에 기관 우임 사무, 이 기관 우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단체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분화해서 하겠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취지의 특별법에 맞도록 중앙행정기관의장, 각 부처의 장관들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러한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것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어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그런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 하는 경우 통보해야 돼. 그러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기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래서 앞으로 기관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원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분권의 당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의 규정은 제도적으로 그 어떤 것이 다 자치사무고 어떤 것이 국가사무라고 법령에 명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가 공무원도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적다 보니까 이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의 실효성이 적고 국민도 이해가 부족해서 민원 처리를 서로가 떠맡기는, 이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야. 이거는 어려운 일이면 국가에서 할 일이야. 이건 지방이 할 일이야. 이러니까 좋은 일이면 우리 거요. 왜 니들이 침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좀 더 중앙 권한의 이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정을 하는 경우에 지금은 이양부처에서 개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하나하나 중앙 권한을 이양하다 보니까 국가 공무원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연도별로 국회가 주관해서 단행법으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그 권한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함께 넘어가지. 지금과 같이 부처에서 개별법으로 하라고 그러면 쪼개서 권한을 쪼개서 실질적 권한은 중앙이 갖고 집행권만 아주 단순 업무만 지방에 남기는 그런 권한 이양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런 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애매한 사무 배분의 문제라든가 실효성이 없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는 앞으로 시민의식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남북 분단 상황이 종식되면 그러면 획기적으로 주민자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정의 기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학문적 생각을 기초로 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자치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가를 하나씩 따져보자 그러니. 첫째, 그 사무 배분의 원칙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사무가 예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무 배분의 원칙은 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의 원칙은 중복되어하지 않아야 된다. 자치단체가 종합적 자율적 처리가 되도록 중앙정부가 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면 관여하지 마라. 이것이 사무배분 중복 금지 원칙입니다. 그 다음 애매할 경우는 자치단체 사무가 우선이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게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국가사무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우선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 배분은 쪼개기 해가지고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단순 업무만 지방에 넘겨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사무 배분은 포괄성의 자치단체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원칙 세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뭐냐?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경합의 원칙인데 누구 우선이냐? 기초자치단체 우선이다. 그리고 행정 능률을 감안해서 이걸 기초자치단체 사무라는 게 능률적으로 좋으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를 주는 게 좋으냐 이 배분의 원칙이 있다. 라고 하고 만약 세부 사무 배분 시 소유 경비나 조직, 인력의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행정과 민간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에 그 개발 도상에 있을 때는 민간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 현대, LG 글로벌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만큼 영향이 커졌죠. 이럴 때는 행정이 간섭을 하면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민간의 사무 배분의 원칙이 있는 거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민간이 할 수 있으면 국가가 관여하지 마라. 만약 민간이 할 수 없는 통신,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여를 하자. 그리고 관여를 하더라도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 그리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뭐 예를 들면은 기타를 배운다든가 그림 그리기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행정이 관여하지 말고 이런 것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각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자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자치단체에 특별행정기관을, 별도 기관을 두면 그 비용도 들어가고 기관도 확보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자치에 기관 의무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의 특별행정기관을 정리를 해서 일반 자치에 통합을 해서 일반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사무, 국가사무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자 하는 사무 배분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사무,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와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무 배분을 할 것인가? 여기는 보충성 원칙 기준이 있다. 뭐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예시적 수권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및 자치구의 사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6가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맡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사무인데 기초자치단체가 사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이런 6가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시도가 맡아라.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인 경우. 그 다음 둘째로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사무. 이쪽에 기초생활비가 이쪽 자치단체가 다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그럴 때는 통일이 돼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조정은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적당하지 않는 사무. 그 다음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일치되는 시설이나 관리 사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충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처리를 해라 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10조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사무 특례가 있는 거예요. 특례가. 기초자치단체가 농업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바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도시만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무 배분을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죠. 자치구란 광역시, 아까 특별시와 광역시죠. 네, 여기에 좀 추가를 해야죠. 특별시가 빠지네.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기관 구성이 되는 행정국을 자치구라고 한다고 해요. 광역 대도시 사무는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 6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 처리하므로 광역 그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는 말 그대로 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종로구, 강남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차를 타면 금방 지나가는데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시군과 같이 사무 배분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그 대도시에 있는 사무 자치구는 처리할 업무를 광역 차원인 특별시나 광역시청에서 처리하도록 아래 6가지는 해라. 그게 뭐냐? 인사, 교육, 재정, 매장 및 묘지, 청소 및 보물, 지방 토목 및 주택 건설, 도시계획, 도로건설 유지, 상하수도, 공원, 관광 이걸 자치구별로 나눠버리면 안 되죠. 그 광역 도시화가 다 함께 되어 있게 다만 거기서 그 행정을 자치구라고 나눈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지역경제 육성, 교통 신호기
이런 6개는 그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가 하지 않고 본청이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구조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대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100만 이상의 대도시도 있다. 이럴 때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5만밖에 안 되는 시나 일반 시나 군과 같이 사무배분하면 안 되죠. 그 특례를 인정하죠. 그 특례는 행정 분야, 재정 분야, 국가의 감독 분야에서 덜 감독하고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특례 사무가 뭐냐? 지역개발 특권 등 9가지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100만 이상의 도시는 이 50만 이상의 도시보다도 더 사무특례가 더 자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또 아까 설명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특례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자유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자유도시답게 그 효율적 추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무 배분에 특례를 뒀죠. 세종특별시는 여기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시는 행정소유도이거든요. 세종시가 효율적 정착을 위하여 각각 설치법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특례, 시도 간의 통합을 한다. 시군구 간의 통합을 한다. 이 시군구를 이 광역자치단체에 통합을 한다. 이러할 경우는 특례를 주어서 통합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합을 전에 통합 당시 공무원 정원을 다 인정해 주고 통합 당시에 받았던 교부세 총액을 10년 동안 계속 주겠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재정투용자 때 재정상 특례를 더 두겠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때 특례를 두겠다. 이렇게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사무배분의 원칙을 두고 이 사무배분의 원칙에 다 반영될 수 없는 특례들을 또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사무배분의 성격, 원칙, 그 다음에 그 특례들을 이제 보았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와 국가가 어떻게 사무배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조 2항에 6개 분야 68개 항목에 걸쳐서 사무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거를 사무배분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시를 하고 있냐? 6가지로 나눠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시도와 시군구 각각의 공통으로 이건 자치사무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 증진에 가면 사무 15종류. 이거는 자치사무다. 이건 시도 거다. 이건 시군구 거다. 이렇게 예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립,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3종. 그 다음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15종. 그 다음 체육, 교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5종.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2종.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죠. 어떻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요거는 시도 사무고 요거는
시군구 자치구의 사무다라고 예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건 당연히 자치사무이지만 이게 아닌 사무도 이런 성격의 사무라면 자치사무라고 해야 될 거고, 이런 성격의 사무라면 그건 시도사무라고 할 거고, 이런 성격의 사무라면 이거는 시군구 자치구의 사무라고 하겠다라고 예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치단체의 구역조직, 이건 공이 시도사무의 고유사무, 자치구사무의 고유사무다. 다음,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이거는 주민복지에 관한 것도 있고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것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사무들 있죠. 그 중에서 이러한 것은 시도에서 맡고 이러한 것은 시군구 자치구에서 맡는다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노인, 아동, 보건의료기관, 전염병, 국민건강증진, 그 다음에 위생업소, 청소, 지방 공기업 여기까지. 예, 요거는 광역자치단체, 요건 기초단체. 다음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여기에는 습지, 보호, 농업용수의 시설에 관한 것, 그다음에 농림 축산의 생산과 유통, 복합농농, 자재, 농업자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축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거는 도의 사무고, 요거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고, 요거는 기초단체 사무다. 이렇게 예시라고 있는 거죠. 다음 지역개발, 생활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이것도 요거는 도의 사무고, 요건 시군의 사무다. 그 다음 교육, 체육, 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 요거는 도의 사무고, 요거는 기초단체의 사무. 이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고, 이건 기초단체의 사무. 그 다음 지역 민방위에 관한 사무. 민방, 요거는 광역자치단체 사무고, 이건 기초단체 사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틈 나는 대로 이것을 자세하게 강의 자료가 지금 포털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신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십시오. 다음 주 10월 9일은 한글의 날이라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인 10월 16일 날 대면 강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